잠깐 82,000달러까지 올라가는 화랑이 있은 다음에 비트코인은 수요가 계속 위축된 지금 또 마이너스로 돌아섰거든요. 그러니까 중기적인 약세 트렌드로 진입했다. 이거는 뭐 팩트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다시 급등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좋긴 하겠지만 지금 시장에 비트코인에 관심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어쩔 수 없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냥 좀 더 여유를 갖고 한 3, 4개월 정도 더 약세장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5월 28일 오후 7시 20분입니다. 요즘에 제가 매일 방송하고 있는데 매일같이 분위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오늘은 좀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그 지지선이죠. 이 노란 선 깨면 121선이 위협받을 것 같고 121선까지 깨지면 더 많이 빠질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노란 선이 깨졌습니다. 지지선이 깨졌어요. 이 노란 선 뭐냐? 6만 달러 찍고 반등했던 그 라인이거든요. 여기가 꽤 강한 아이스 라인이었는데요. 올라갈 때도 저항 맞고 떨어질 때도 지지받았던 그 지점이거든요. 그게 오늘 뚫렸습니다. 네, 여러모로 참 안 좋죠. 그래서 최저점은 72,660달러까지 빠졌습니다. 업비트 기준으로 최저점은 1억 700만원까지 빠졌습니다. 지금 아주 살짝 반등했는데 아직은 좀 위태위태한 모습입니다. 요즘에 좀 인플루언서 분들도 태도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 121선 위에 올라가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좀 쎄했던 거는 보통의 경우에 나스닥이나 이게 기술주 같은 거 얘네들이 많이 올라가면 비트코인도 같이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반대로 떨어졌죠. 속스 같은 거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반도체 쪽은 정말 많이 올랐는데 비트코인은 오히려 빠지고 있다. 이게 좀 안 좋은 지표거든요. 그리고 오늘 많이는 아닌데 기술주 반도체가 조금 빠졌거든요. 다 빠진 건 아니고 엔비디아나 SMH나 뭐 속스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조금씩 빠졌어요. 그러면서 비트코인 하락세가 더 커지게 됐죠. 뭐 전쟁 이슈도 있고요. 정확하게 뭐 때문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일단 빠졌다는 건 팩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느껴지기에 좀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여기선 한번 슈퍼세이브 해줬거든요. 이번에도 혹시나 여기서 슈퍼세이브를 해주면 상방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비트코인이 좀 힘의 가리가 없죠. 혹시라도 나스닥이나 뭐 반도체 쪽 기술주들이 빠지면 비트코인도 같이 또 흘러내릴 것 같습니다. 걔네들 오를 때 못 올랐잖아요. 근데 걔네들 빠지면 또 빠집니다. 요게 좀 아쉬운 점이죠. 이게 비트코인 약세장의 특징이거든요. 그냥 뭐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위로를 하자면 비트코인의 변동성도 낮아졌거든요. 이렇게 힘이 없이 121선을 깨고 내려온다고 해서 급격하게 흘러가지고 5만 달러까지 한 번에 순식간에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동성 자체가 좀 작아져서 이 범위에서 들락달락 하면서 7만 달러 안팎을 계속 움직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자와 7자가 계속 번갈아 나오는 그림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6만 달러가 깨지는 거는 큰 폭의 하락이 나와야 가능한 거잖아요. 만약에 6만 달러가 깨지면 그때는 비트코인 해시리본 상에서 바이 시그널 뜨고 그 다음에 빠진 거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죠. 바이 시그널이 뜨긴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한 번쯤은 좀 하락했다가 가는 그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고 121선이 아직 깨지진 않았거든요. 이게 깨지면 조금 더 오래 걸린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최고점 찍은 지 8개월 됐잖아요. 플러스 한 4개월 정도 더 기다려야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이 최저점이 아닐 수 있어요. 결국에 사이클대로 간다고 치면 1년 후에 저점을 딱 찍거든요. 고점에서 저점까지 기간이 1년이 걸리는데 한 4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얼마큼 빠질지 모르겠지만 뭐 사이클대로 간다면 5만 달러대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앞글자 5자를 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앞글자 5자가 나오면 대략 한 7,500만 원에서 한 8천만 원대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급하게 서둘러서 살 필요는 없고 천천히 분할 매수하거나 아니면 이미 갖고 있으시면 안 사도 됩니다. 사실 이때까지는 빠질 수 있다. 이게 마음의 준비만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더 빠질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반등이 나올지 이건 뭐 아무도 알 수가 없거든요. 저는 사실 요쯤에서 여기서 빠지고 여기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제 기대가 틀렸습니다. 뭐 제 바람이었는데 한 번 더 빠지게 됐죠. 그리고 121선을 현재 위협 중입니다. 내일쯤에는 여기서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뚫고 떨어질지 좀 결과가 나올 것 같거든요.
내일도 방송 통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다가 고래동공부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는데요. 제가 인플루언서 분들 트위터에서 제 글 몇 개 갖고 왔거든요. 전반적으로 어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지루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약세장이 지속될 것이다. 뭐 그런 말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온체인 지표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얼마나 관심이 좀 많은가,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동성 지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변동성. 이거 그냥 딱 봐도 불장이잖아요. 시뻘겋지 않습니까? 여기는 변동성이 엄청 컸던 시장이고요. 여기는 빨간색이 별로 없죠. 대체로 푸른색이 많잖아요. 변동성이 작아졌다는 뜻입니다. 작년 이맘때쯤부터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많이 줄어든 게 보이시죠? 푸른색이 좀 많이 짙지 않습니까? 요즘에 비트코인 시장이 약세장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가 관심이 없습니다. 시장의 관심에서 많이 좀 멀어져 있어요. 그나마 조롱받고 할 때는 좀 이렇게 떨어질 때죠. 지금은 조롱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무관심이에요. 철저히 무관심한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터 린치 책 중에 월가의 영웅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이 책을 보면 피터 린치가 이야기합니다. 강세장을 보이다가 약세장으로 떨어졌을 때 이때가 매수 적기가 아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 없는 무관심한 시장. 요때 가장 지루하고 재미없는 주식을 사면 그게 가장 좋은 투자 타이밍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비트코인에 딱 맞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바닥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비트코인을 모으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미 갖고 있는 분들은 더 안 모으셔도 될 것 같아요. 모으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천천히 모으기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진짜 너무 낮죠. 시장의 관심이 다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어저께도 제가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7일 이동평균선으로 봤을 때 현물 ETF입니다. 계속해서 순유출되고 있죠. 오늘도 좀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ETF에서 비트코인 투자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네, 들어와도 현찰을 파네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렇게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가격이 아까 72K까지 찍었잖아요. 현재는 한 73K 정도 되고요. 이렇게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스트래티지의 평단 밑으로 또 다시 떨어지게 됐습니다. 네, 이것도 좀 부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스트래티지는 올해 계속 매수를 할 것 같아요. STRC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자금 유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STRC인데요. 가격이 현재 99.17달러죠. 배당락 고려하면 뭐 1달러까지는 좀 빠지니까 지금은 괜찮은데, 배당락이 되면은 98달러까지는 좀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전보다 확실히 자금 유입량은 좀 줄어들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퍼처스에 나오게 되겠죠. 매수하는 양이 이번에는 없습니다. 비트코인 매수도 그렇게 전처럼 자금 유입도 좀 적어진 상태고,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는 좀 부담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면 올해 100만 개까지는 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 보면 이게 쇼텀 홀더들, 단기 보유자들의 현재 이익을 보고 있냐, 손해를 보고 있냐, 그걸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밑에는 비트코인 가격이고요. 당연히 이 0%보다 위에 있는 녹색일 때는 수익 보고 있는 거고요. 붉은색일 때는 손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살짝 플러스가 됐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살짝 연두색 있죠. 근데 다시 손실로 좀 전환이 됐어요. 약세장에 좀 그런 게 많거든요. 2022년, 23년 이때도 약세장이었잖아요. 이때 보시면 온통 빨간색이었다가 잠깐 녹색이었다가 또 빨간색이었다가 요게 좀 반복이 됩니다. 현재도 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요때만큼 크게 흘러내리진 않았는데, 어찌됐든 아직은 약세장을 벗어났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살짝 요때 좀 기대를 했었는데 올랑올랑 말랑 하다가 다시 밑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거랑 같은 맥락의 포스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비트코인 현물이랑 선물이랑 디맨드 그로스, 그러니까 수요의 증가량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30일간을 다 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 이건 무기한 선물이거든요. 무기한 선물과 현물 쪽 요걸 다 합친 수요예요. 수요가 늘어나야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요와 공급 이런 건 다들 아시잖아요. 요때 피크를 찍었죠. 여기가 126K입니다. 그때 이후로는 요 선을 계속해서 마이너스로 가고 있죠. 그러다가 최근에
최근에 한 82K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때 잠깐 플러스로 돌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장으로 가는가 기대를 했었는데 딱히 이유도 없이 좀 빠지고 있죠. 그러면 72,000달러까지 빠지면서 수요가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왔습니다. 이건 좀 안 좋은 모습이죠. 물론 다시 급등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좋긴 하겠지만 지금 시장에 비트코인에 관심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어쩔 수 없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냥 좀 더 여유를 갖고 한 3, 4개월 정도 더 약세장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이클대로 간다 하고 좀 내려놓는 게 투자할 때 더 심리적으로 유리한 것 같습니다. 네, 잠깐 82,000달러까지 올라가는 화랑이 있은 다음에 비트코인은 수요가 계속 위축된 지금 또 마이너스로 돌아섰거든요. 그러니까 중기적인 약세 트렌드로 진입했다. 이거는 뭐 팩트인 것 같습니다. 저도 되게 아쉬운데 뭐 이게 꼭 단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는 비트코인 아직도 계속 모으고 있거든요. 매일 사고 있고 오늘도 샀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번 주에 좀 공격적으로 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추세가 좀 전환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늦췄거든요. 더 빠져서 한 65,000 아래나 뭐 6만 달러 깨지면 그때 좀 더 들어가려고 원래 매수 시기를 좀 늦췄습니다. 이 바이 시그널이 떴을 때 이때 원래 분할 매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씩 사긴 했어요. 근데 손이 잘 안 나가더라고요. 반도체 시장이랑 나스닥이 이렇게 좋은데 계속 떨어지는 거 보고 좀 심상치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랑 나스닥이 오를 때 비트코인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럼 더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요게 좀 불안했는데 우려했던 일이 좀 일어난 것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도 좀 한편으로는 아쉽고 한편으로는 그래 뭐 좀 같은 금액으로 조금 더 살 수 있구나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멘탈이라도 좀 승리를 해야죠. 돈은 못 벌어도. 그래서 일단 가격이 좀 더 빠지면 좀 더 매수를 해보려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금 천천히 매수하고 있어요. 급하게 서두를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이클을 1년 꽉 채운다고 치면 앞으로 4개월이나 있잖아요. 네, 천천히 매수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비슷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바이 셀 프레셔, 그러니까 사고 파는 압력을 말하거든요. 이거 압력 차를 말하는데 매수 매도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다시 빨간색으로 가면은 3, 4개월 정도 다운 트렌드, 약세장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매우 그렇죠. 녹색 잠깐 나왔다가 다시 빠지는 듯한 좀 분위기가 좀 있어요.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 뭐 좀 더 모으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빠질 때 매수하는 것도 물론 좋긴 한데 올라갈 때 매수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사이클이 이렇게 된다면 떨어지는 무릎보다는 올라가는 무릎이 여러모로 좋거든요. 지금은 떨어지는 뭐 발목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분할해서 매수하면 한 6개월 정도 분할 매수하면 하락과 상승을 다 가져갈 수 있으니까 평단은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여기 뭐 이렇게 조정받았다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여기서부터 매수를 하는 게 가장 평단이 낮습니다. 꼭대기에서부터 매수를 하는 것보다 혹은 올라갈 때만 매수를 하는 것보다 아래 발목에서 다시 올라가는 발목까지 이렇게 매수하는 게 평단이 가장 낮거든요. 분할 매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한 번쯤 더 떨어진다고 해도 지금부터 분할 매수하면 저점 근처에서 가장 좋을 때 매수하는 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한동안은 한 4개월 정도 잡고 꾸준히 분할해서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제가 올해 목표했던 비트코인 수량도 추가로 더 매수가 끝날 것 같아요. 네, 지금 매수하는 것도 대부분은 팔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매수한 거에 한 10% 정도? 네. 요 정도는 좀 매도를 해볼까 해요. 원래 매수할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제가 장기 투자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특히 고래동공부 회원분들이 제가 고래동공부에는 매수 매도 계획을 다 말씀드리고 실제로 다 행하거든요. 제가 하나도 안 파니까 매도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잘 못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웬만큼 올라갔다 싶으면, 뭐 지표들을 보고 좀 올라갔다 싶으면, 이번 장에는 한 10% 정도는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상승장 끝까지 다 가져가기보다는 적당한 시기에 한 10% 정도는 매도하고, 그럼 이 매도한 걸로는 그때 주식에서 좀 저렴한 저평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들을 좀 매수할까 해요. 반도체 쪽도 잘 보고 있는데 그때 반도체가 가격이 뭐 괜찮은 것 같으면 반도체를 좀 매수할 생각입니다. 네, 다시 좀 비트코인이 크게 떨어지고 있어서 심려가 좀 많으실 것 같고요. 이번 주에는 제가 매일매일 방송을 했는데 아무래도 약세장으로 가다 보면 심리적으로 되게 위축되고 무섭잖아요. 그래서 방송을 조금 더 열심히 했습니다. 내일도 계속 이 하락 추세가 이어질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일도 방송을 웬만하면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하루쯤 반등이 나올 법도 하거든요. 3일이나 연속으로 좀 꽤 크게 빠졌으니까 한 번쯤은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그게 상승장으로 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차분하게 한 4개월 정도는 더 빠질 수 있다고 인정을 하고 천천히 분할 매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유튜브 게시물 보면 내가 전주로 이사간 까닭은 뭐 이런 제목으로 제가 블로그에 글을 썼거든요. 비트코인 이야기는 아니고 저 나름의 맹모 같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 옛날 글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강남에서 되게 오래 살았거든요. 나고 자랐고 대략 한 30살까지 강남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그리고 뭐 사업하게 되면서 분당으로 가서 수학학원 하게 됐는데요. 저한테 있어서 강남은 뭐 고향이죠. 말 그대로 고향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집을 산 곳도 뭐 반포동에 집을 샀습니다. 지금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서 다른 곳에 집 사는 거는 상상도 안 될 정도였어요. 저는 강남밖에 몰랐던 사람이거든요. 제 어린 시절이나 뭐 이런 거는 이 글에 제가 방송에서도 한 3번 정도 말씀드렸어요. 뭐 흙수저라 행복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유튜브 검색하시면 옛날 영상 나오니까 뭐 제가 뭐 너무 슬퍼서 울고 그랬어요. 네, 진짜 잘 안 우는데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궁금하신 분은 이 글을 읽어보시면 뭐 상세하게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결혼하고 분당에서 사업을 하면서 분당에서 꽤 오래 살았습니다. 거의 한 10년 가까이 살았거든요. 그리고 잠깐 한 2년 정도 세종시에서도 좀 살았는데 세종시도 뭐 나름 매력이 있긴 한데 저는 좀 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강남으로 좀 돌아갔었습니다. 아무래도 애들을 키우는데 세종시에 애들이 좀 잘하진 않더라고요. 강남에서만 제가 나고 자랐고 분당에서 학원을 하고 강남이나 분당은 사실 애들 공부 잘하거든요. 그런 데서만 애들을 가르치다가 저는 학원 강사입니다. 비트코인 강사 아니고요. 중국집 사장 아니고 저는 학원하는 학원인입니다. 학원인. 네이버에다가 검색하셔도 성정길로 검색하시면 여기 중국집 사장으로 안 나오잖아요. 학원인으로 나오잖아요. 저는 학원입니다. 학원하는 사람이고요. 저는 메이저 교육 대표이사고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저는 수학학원 원장이고 계속 수학학원 원장이고 쭉 수학학원 원장이었습니다. 한 번도 아닌 적이 없었고 제가 중국집도 하고 곱창집도 했지만 한 번도 학원을 다 접었던 적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입시 정보에 빠삭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서울대 수학과 나왔지만 저희 애들이 만약에 공부를 잘한다면 뭐 잘할지 안 잘할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잘한다면 서울대 이공계 가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지방이라도 의대를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 이때 저희 애들이 초등학생 때인데 강남에서 학교 다니고 있다가 요걸 봤어요. 의대 지역인재 전형. 이게 좀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거를 보고 그때부터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지역인재 전형이 진짜 파워풀한 전형이거든요. 뭐 서울 수도권은 상관없는데 만약에 저는 지금 전라도 사니까 전북에 산다. 그러면 전북대 의대 있죠. 뭐 원광대 의대 있고요. 이런 데서는 정원의 한 40% 정도를 그 지역 학생들에게 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중고등학교 나온 학생에게 40%, 심지어 부산에 뭐 동아대 같은 데는 무려 100%를 다 지역인재 전형으로 뽑기도 했거든요. 이때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서 이거는 완전 찬스인데? 만약에 우리 애들이 공부를 잘한다면 의대에 보내고 싶다면 지방에서 살아야겠다. 이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지방을 좀 물색해 봤습니다. 저 전북도 봤고요.
부산 쪽도 봤고요. 울산도 가보고 그냥 다 가봤습니다. 대구, 대전 뭐 생각나는 데는 전부 다 가봤거든요. 여기저기 다 가봤는데 일단 강원도하고 제주도는 뭐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역 인재 전형으로 뽑는 비율이 20%래요. 좀 아쉽잖아요. 다른 데는 40%인데. 그래서 충청도와 경상도, 전라도 중에서 고르게 됐습니다. 일단 솔직히 제가 지방에 살고 싶으면 가장 가고 싶었던 곳이 부산이었거든요. 부산은 뭐 바다도 있고 저 부산을 되게 좋아합니다. 뭐 고래동공부 식구분들은 아시겠지만 부산에 엄청 자주 가요.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부산에 가는 것 같은데 부산 가깝지도 않거든요. 근데 좀 자주 갑니다. 여러모로 좋아해서. 근데 부산 분들께는 조금 죄송하긴 한데 부산은 학군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뭐 그래도 예전보단 낫다. 뭐 그래도 부산인데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강남에서 나고 자랐고 분당에서 학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생각해보면 부산의 학군은 솔직히 말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방에서 학군이 가장 좋은 곳은 대구 수성구. 솔직히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대전의 둔산동도 나쁘진 않은데 대구 수성구하고 비빌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방 중에서 뭐 대치동 빼고요. 대치동 뭐 워낙 좋으니까 대치동은 지역인재 전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의대를 갈 수 있는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되면서 지방에서 가장 좋은 곳은 대구 수성구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수성구는 그래도 지방에 살면 좀 그런 뭐라 그래야 되죠? 지방의 정치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좀 없어요. 그냥 서울스럽고 너무 발전했어요, 사실. 너무 발전했고 학원가도 되게 발전 많이 하고 뭐 이런 게 좋긴 한데 반대로 애들이 너무 잘해요. 너무너무 잘합니다. 40%를 지역인재 전형으로 뽑는다고 해도 이 40% 안에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았어요. 제가 느끼기에. 대구에도 한 번쯤 살아보긴 했는데 제가 만약에 대구에 살게 된다면 수성구는 아닐 것 같습니다. 뭐 달성군이나 뭐 이런 데 살면 몰라도 달서구나. 그런 데는 좀 사람 냄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대구 수성구는 제가 원하는 지방에서 사는 그런 느낌이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서 집값도 비싸고요. 그래서 일단 패스했습니다. 대전 둔산동은 대구 수성구하고 비하면은 조금 아쉽죠. 그러면서도 주거비는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대부분이 다 구축이에요. 주거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구축. 이 부분이 좀 매력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둔산동에 좋은 중학교, 일단 저희 애들이 다 초등학생이니까 좋은 중학교 보내려고 하려면 주거비를 많이 써야 할 것 같더라고요. 요런 게 좀 걸림돌이었죠. 그런데 뭐 제가 교육업을 좀 오래 했잖아요. 학원을 제가 오픈한 게 강사 시절 말고 제가 수학학원을 처음 오픈한 게 분당에서 오픈했는데 2010년 10월 10일 오전 10시였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한 16년 됐습니다. 오랫동안 수학학원을 하다 보니까 저는 입시에 되게 빠삭합니다.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웬만한 건 다 빠삭하거든요. 화산중학교랑 상산고등학교가 되게 매력 있는 학교거든요. 참고로 상산고등학교는 우리나라에서 의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고등학교고요. 화산중학교는 우리나라 최초의 자율중학교입니다. 그리고 보통 한 13대 1 돼요. 경쟁률이. 들어갈 수만 있으면 매우 좋은 학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전주에 관심이 좀 많이 갔어요. 그리고 전주에도 임장을 좀 다니고 했는데 전주는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좀 정감이 많이 느껴졌어요. 물론 부산도 정감이 있는 건 맞았는데 전주는 뭔가 좀 더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사람들도 되게 좀 친절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친절이 아니라 그냥 찐 친절이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일화가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수영장 있잖아요. 공영 수영장에 가서 여기에는 당연히 수건이 없습니다. 제가 애들을 데리고 수영장에 갔는데 수건을 안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제가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수건을 안 갖고 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집에 가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다가 데스크에 안내하시는 분께 한번 여쭤봤어요. 저 죄송한데 제가 수건을 안 갖고 왔는데 수건 뭐 사거나 빌릴 수 있을까요? 물어보니까 저희가 수건을 사거나 빌려드리진 않거든요 하면서 분실물 있잖아요. 손님들이 놓고 간 거 이거라도 쓰시려면 쓰세요 하고 수건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엄청 감동받았습니다. 이때만 해도 전주 살기 전이었는데 제가 여행을 좀 많이 다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데 다 여행으로 간 거예요. 그런 일화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전주를 좀 되게 따뜻하게 느끼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치킨집에 치킨만 사러 가도 사장님이 그렇게 따뜻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뭘 먹어도 밑반찬도 다 맛있고 저 먹는 거에 좀 목숨 걸거든요. 그래서 그래 화산중학교나 상산고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전주로 일단 이사를 왔습니다. 근데 화산중학교 들어가는 게 되게 어렵죠. 두 가지를 통과해야 됩니다. 일단 추첨을 통과해야 되고요. 플러스 면접도 통과해야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한 13대 1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심할 땐 20대 1도 가고 막 그러거든요.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화산중학교에 가려면 이 동네에 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동네로 완주군 화산면으로 이사를 갔어요. 저는 화산면에 살고 있습니다. 화산중학교에 대해서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골라디움 다큐에 유튜브 영상에 있거든요. 완전 촌이죠. 촌에 있는 학교인데 경쟁률 23대 1 전라도 시골 중학교에 서울에서도 입학하려고 줄 섰다. 뭐 서울에서도 뭐 줄 서오는 정도는 아닌데 아무튼 인기가 되게 많은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인기가 많을 때 장점이 있어요. 여기가 화산중학교인데 그래도 공부에 뜻 있는 애들만 오게 되거든요. 저희 아들도 원래 공부에 뜻이 별로 없었는데 여기가 기숙사입니다.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 틈에 같이 있으니까 향학열이 좀 불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중1 때부터 저랑 같이 공부도 하고 도서관도 방학 때마다 다니고 좀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확실히 실력이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저는 화산중학교에 보내서 저희 큰아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화산면에 집 별로 없습니다. 집값도 엄청 비싸고요. 월세도 상당히 비쌉니다. 그거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기에 화산중학교 최대 장점은 기숙사와 학구열입니다. 기숙사가 있다는 거는 그 자체로 좀 장점이죠. 왜냐? 중학교 때 사춘기가 오잖아요. 이게 진짜 무섭거든요. 중2병, 이게 정말 무서운 병이지 않습니까? 호암 마마보다 무섭다는 중2병에 걸리게 되는데 제가 아는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화산중학교 다니시는 분이 있었어요. 지인분 중에. 그분 아드님은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엄마하고 트러블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면 우리 애들은 사춘기를 좀 편안하게 날 수도 있는 건가? 라는 생각에 화산중학교 처음 관심 가진 건 사실 기숙사 때문이었어요. 그러다가 애들이 학구열도 되게 높구나. 그리고 여기에 보내면 스마트폰이 관리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다른 건 둘째치고 저는 중학생, 고등학생 뭐 수천 명을 가르쳤잖아요. 스마트폰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스마트폰 이거를 한번 초등학교 때 사주게 되면 그 뒤부터는 뺏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남학생들은 게임에 중독되고요. 여학생들은 뭐 인스타 같은 SNS에 대부분 중독이 됩니다. 스마트폰, 게임 중독 뭐 이게 되게 심하거든요. 하지만 화산중학교에 보내면서 저희 아들은 현재 화산중학교 중학교 2학년입니다. 중2병을 앓을 나이죠. 하지만 기숙사 생활 하다 보니까 그래도 엄마랑 사이가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저하고 사이도 괜찮은 편입니다. 기숙사 가는 게 여러모로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고 스마트폰이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은 인터넷이 안 되는 공신폰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도 공신폰 쓰고 있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스마트폰은 사주지 않을 계획입니다. 저희 아들도 이제는 사달란 얘기 안 해요. 아빠가 안 사줄 걸 알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이미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 정말 쉽지 않죠.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안 사주는 겁니다. 초등학생 자녀 두신 어머님 아버님들 스마트폰을 안 사주는 걸 추천합니다. 사주면 안 돼요. 그리고 화산면의 장점은 유해시설이 단 1도 없어요. 뭐 PC방 이런 거 당연히 없고요. 여기는 편의점도 없습니다. 편의점 가려면 차 타고 한 20분 가야 돼요. 뭐 유해시설이 아예 없습니다. 너무 깨끗한 곳이라는 거,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공부만 생각하는 뜻 있는 학생이다. 그러면 초등학생이고 6학년이고 하면 도전해보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만약에 초등학교 4학년이면 화산면에 혹시나 집이 있으면 4학년 말부터 화산면에서 화산초등학교 다니게 되면 화산중학교 그냥 지역 전형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거는 뭐 추천하진 않지만 가능하신 분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저희 큰아들이 중2잖아요. 곧 있으면 고등학교에 가야 되는데 고등학교를 어디를 갈 것인가, 이것도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산고랑 예를 들어서 뭐 전라고 같은 일반고죠. 전주의 일반고를 갈 것이냐 상산고를 갈 것이냐, 이게 좀 되게 고민이었어요.
근데 저희 큰아들은 상상고에 가고 싶어 하고, 제가 생각해도 상상고를 가는 게 저희 큰아들에게는 이득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분위기를 많이 타는 학생들 있잖아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알아서 잘하는 학생은 솔직히 말해서 전주에 그냥 일반고 가는 게 의대 가기는 더 쉽습니다. 등급만 잘 따면, 최저만 잘 맞추면 바로 의대를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사실 변수가 있어요.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뀝니다. 이제는 1등급이 상위 10%거든요. 예전엔 4%였습니다. 4%와 10%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일반고로 가서 1등급만 맞으면 과연 의대를 갈 수 있을까? 여기에서 살짝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아마도 갈 것 같긴 하지만 내년쯤에 이제 내년 말쯤에 결과가 나올 것 같거든요. 저도 뭐 관심 갖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첫 입시라서 지금 현재 고2인 학생들은 좀 여러모로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잘하는 애들은 잘하니까 내신 잘 따고 최저 잘 받으면 의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쉽게 의대 가는 방법인데요. 근데 저희 큰아들은 아무래도 좀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동기부여가 그렇게 잘 안 되는 학생인데, 주변에 친구들이 공부 열심히 하면 그래도 본인도 공부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큰아들은 일단 상상고에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 쪽에 살면요, 지역 전형이 있어서 상상고에 가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특히나 남학생 같은 경우는 거의 지원하면 거의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상상고는 단점이 내신 따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가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런 거는 좀 참고하세요. 상상고에서 의대 많이 가잖아요. 지역인재 전형으로 가기도 하는데 정시로 많이 갑니다. 워낙 애들이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경쟁에 좀 뒤처지면 좀 힘들 수 있다는 거를 각오하고 가야 됩니다. 저희 둘째 아들은 좀 알아서 잘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도 둘째 아들 보면서 제 아들이지만 좀 놀랄 때가 많은데, 오늘 해야 되는 일은 오늘 알아서 좀 하더라고요. 뭐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좀 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 어렸을 때 저 닮은 모습도 좀 많이 보이고, 둘째 아들은 솔직히 그렇게 걱정이 많이 되진 않습니다. 저도 뭐 학원 안 다니고 제가 알아서 공부를 했었으니까 둘째 아들이 저 닮았다면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둘째 아들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보내줄 생각이에요. 전주에 일반고 가고 싶다 하면 일반고 보낼 거고, 상상고 가고 싶다 하면 상상고 보낼 생각이거든요. 아무튼 상상고라는 대안이 있다는 것도 전주로 갔을 때 이게 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어디까지나 뭐 지역인재 전형 의대를 만약에 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 이걸 생각해서 제가 전주까지 오게 된, 그리고 완주의 화산면까지 가게 된 그 과정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건 뭐 정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AI가 세상에 많이 퍼져 있죠. 그리고 앞으로 AI가 더 많이 널리 쓰이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럼 AI가 되는 세상에 이미 좀 업황이 어려워진 쪽이 많아졌죠. 변호사 시장. 변호사들이 예전에 뭐 소장도 쓰고, 그리고 뭐 내용 증명 같은 거, 요런 거 되게 어렵잖아요. 양식들도 좀 쉽지 않고. 근데 요런 것들을 지금은 AI가 대신 문서 작성을 다 해주거든요. 변호사 사가지고 하려면 되게 힘든데, 그래서 셀프 소송으로 충분히 다 가능한 수준까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분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죠. 변호사를 너무 많이 뽑아서 가뜩이나 힘든데 AI가 소장까지 다 써주니까 지금 되게 힘든 세상이 됐거든요. 저는 애들에게 뭐 어차피 되기도 힘들지만 변호사가 되라 라고 권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예전에 20살 때 고대 다닐 때 컴퓨터학과 다녔거든요. 근데 저는 코딩이 너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다시 공부해서 서울대를 간 케이스인데, 코딩이 전 되게 어려웠어요. 그렇게 힘들게 공부했는데 뭐 클로드 AI, 얘가 코딩을 웬만한 인간보다 더 잘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코딩 하시는 분들이 취업이 좀 되게 어려워졌어요. 많이 무너졌죠. 번역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웬만한 사람보다 AI에 그냥 원문만 넣으면 알아서 다 번역을 순식간에 해주거든요. 번역하시던 분들 지금 좀 되게 힘들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예를 들었을 뿐이고, 앞으로 점점 더 무너지는 시장이 많아질 것 같아요. 더 가속화될 것 같고,
AI가 세상을 엄청나게 많이 바꾸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료 쪽은 어떻게 될지 뭐 저도 당연히 모르죠. 하지만 의료 쪽 계통은 조선시대에도 그래도 나름 잘 먹고 살았습니다. 우리 뭐 드라마 허중 같은 거 보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바람은 저희 아이들도 원하고 성적도 좀 대주면 의대나 수의대 같은 좀 의학 계열로 진학했으면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물론 애들이 싫다고 하면 보낼 생각은 없어요. 근데 아빠한테 어렸을 때부터 세뇌가 돼서 그런지 요즘엔 애들도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지역이사제도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지방 쪽에 있는 학생들이 조금 더 유리하겠죠. 뭐 전라도나 경상도나 이런 데 학생들이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이사제는 뭐 지역에서 의사생활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제한 조건이 있긴 한데 저희 애들만 가고 싶어하고 능력만 된다면 이 또한 되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뭐 누가 봤을 때는 저를 속물이라고 욕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솔직하게 다 말씀드린 겁니다. 전주에 왜 갔어요? 하도 많이 물어보셔서 솔직하게 이 또한 다 답변해드린 겁니다. 교육에는 정답이 없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방, 특히 전주 같은데 교육 여건이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구 수성구, 뭐 범어동이나 뭐 이런 데랑 비교했을 때 확실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뭐 대치동이나 반포 이런 데랑은 뭐 분당 이런 데랑은 진짜 월등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점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자기주도 학습이 좀 되어 있는 학생들만 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기주도 학습이 잘 안 되는 학생은 그래도 사교육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고요. 나머지는 애들이 알아서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 뭐 제가 더 해줄 순 없겠죠. 전주에 오니까 제가 거의 애들을 과외하다시피 가르치기도 좀 어렵고 해서 마땅히 보낼 학원도 없고요. 그래서 학원을 최근에 오픈을 했습니다. 전주에서 가장 아파트값 비싼 곳이 여기 에코시티에 있는 포레나거든요. 여기에 상가에다가 오픈을 했어요. 여기 쪽이 저희 학원인데 뭐 앞으로는 그래서 수학학원에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학원이 한 이쯤에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애들도 가르칠 겸 전주의 애들도 가르칠 겸 이렇게 학원을 만들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방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디 있는 거냐? 여기에 지도 넣어놨으니까 메이저 수학학원 아니면 뭐 전주 메이저 수학학원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고 연락 주시고 뭐 상담 예약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가입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